포위 봉쇄, 정밀 타격 시뮬레이션,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이 더 정교해지자 이에 맞서 대만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쳤습니다. 지금 대만 해협은 21세기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 시선과 무력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그리고 안보 지형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부터 짚어볼게요. 육해 공군은 물론이고 로켓군과 해경까지 총 동원됐어요. 그리고 실전 리허설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번 훈련 수위를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임기치에 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육해 공군, 로켓군 모든 병정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대만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의 동부정부 대변인 스이라는 분이 계신데 뭐라고 했냐면은 대만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서 뭐 할 거냐면 전투 준비로부터 하고 그다음에 목표적 접근한 다음에 해상과 육상을 동시 타격하겠다. 그다음에 주요 대만으로 이르는 어떤 그 목지점을 다 점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가압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개한 걸 보게 되면 대만의 남부 쪽에서 보면 동쪽으로 한 400km 지점에서부터 이제 서태평양 일대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항공모함까지도 전개하면서 8척의 함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이고 있고 또 이게 또 이제 대만 국방성에서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이런저런 정보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2024년 10월에도 동일한 어떤 수준의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훈련의 이름이 연합훈련 리젠 2024 브라보였어요. 그 리젠이라는 뜻이 날카로운 칼로에서 이거를 이제 그 대만의 어떤 영향력을 국제사회로부터 잘라버리겠다 어떤 그런 의미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그 강도가 24년보다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규모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과업의 어떤 그런 종류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그동안 군사훈련을 반복적으로 전개해왔는데 그때마다 어떤 정치 외교적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시점에 이 정도 규모의 훈련을 감행한 걸까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그 대만 국방부가 하는 한광연습 취재를 한 5-6차례 갔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국민당이 집권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인주 총통 때는 사실 이런 걸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이제 보통 양안 관계라고 합니다. 양안 관계가 한참 좋았을 때라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무력 시위라는 걸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좀 얘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하고 전에 총통이었던 차잉원 총통이 집권하자마자 모두가 바뀌었어요. 강공 모드 바뀌었고. 지금 라이친도 총통도 마찬가지로 민진당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독립과 같은 얘기는 꺼내진 않아요. 금기어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독립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중국이 계속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왜 갑자기 훈련을 하게 됐냐? 독립과 관련된 언급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대만 내에서 약간 지금 민진당이 집권한 이후에 약간 친중국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압박이 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명 중에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이 중국 국적자인데 대만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친중국적인 얘기를 하니까 추방을 시켜버렸죠. 거기에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러면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했는데. 저도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이 중국군의 지금 대만과 관련된 훈련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륙 훈련을 안 보여줘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제 1993년에 3차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했던 게 상륙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만 침공과 직접 관련된 훈련을 보여주면서 대만을 압박했는데 최근에 잘 보면 이렇게 포위를 하는 훈련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화력 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희를 상륙이나 공정작전 안 해도 얼마든지 너희를 가둬둘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는 마지막 수단을 쓸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상륙작전이라든지 공정작전 진짜 대만을 침공하는 훈련도 할 수 있다라는 좀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훈련 보니까 눈에 띄는 무기 체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YJ-21 이렇게 얘기하고 H 또
6K 예. 폭격기에 장착된 모습이 포착된 건데 미 항모 전단을 겨냥한 경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중국어로 하면 잉지, 우리나라 한자로 하면 응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사일 모양이 잘 보시면 그 러시아가 만든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방위 산업체 중에 이제 두 군데 중요한 데가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H6K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공공업 집단이라고 해서 아빅이라는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천공업 집단이라고 또 있어요. 보통 이제 중국 항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는 주로 하는 게 우주하고 미사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중국에서 하는 주화 에어쇼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중국군에서 쓰진 않지만 해외 수출용으로 이스칸데르를 카피한 미사일을 하나 내는 적이 있었거든요. 네. M20이라고. 근데 이번에 이걸 딱 보니까 그거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칸데르도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대지 버전으로 해가지고 킨잘이라고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중국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 이제 중국의 중요한 뭐 군사 전문가가 평가하기로는 이 YJ-22 같은 경우에 사거리가 한 1,500km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 속도는 한 마하 6. 네. 근데 이제 최종 이제 예를 들어 종말 단계에 들어가면 마하 10으로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F-35C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1,000km 이상을 날아가야 되는데 얘는 사거리가 한 1,500km 되니까 미 해군의 각종 전투기가 날아오기 전에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이번에 보여준 거는 사실 대만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더 커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칫 개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런 미사일을 통해서 너희의 개입을 저지시키겠다라는 네. 그런 목적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 7개 나라가 공동 성명을 냈어요.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이거를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을 했는데 아까 이제 뭐 중국이 언젠가부터 포위 전술 위주로 간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입니까? 이게 그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보면 이제 그 2022년 8월 달에 미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국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대만 포위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년 8월 이후에 23년 4월에 이제 조인트 스워드라고 해서 합검 훈련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차이청원 전 총통이 미국 방문과 맞물렸고요. 네. 그 이후에 2024년 5월과 10월에 합검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도 라이칭더 대통령이 취임식과 국경전 연설에 맞춰 실시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훈련된 2024년 12월에는 라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경유해서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미국과 연계된 어떤 정치적 이슈라든가 미국과 좀 이렇게 친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어떤 인사들이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 계속해서 중국이 자기의 힘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예.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안에서 정치적 이슈와 연계돼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만은 그 사이에 낀 새우등 같은 그런 입장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중국이요 대만을 침공할까봐 그런 좀 불안한 정황들 네네.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남부에서 상륙용 특수 바지선이 확인됐어요. 네네. 이거 상륙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4월 초에 이게 좀 회자가 많이 됐어요. 뭐 물은 아닌데 그냥 뭐 이상한 뭐 해안선 같은데 위에다가 엄청나게 큰 바지선들이 연결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저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군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 뭐 야 상륙을 위해서 만드는 특수 바지선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저게 되겠어? 저거 만들어 놓으면 너무 커가지고 대만군의 어떤 포격이나 그게 다 떨어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는 결국에는 중국 해군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상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우리는 이런 옵션도 있어라고 말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공위성으로서 막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찍으라는 거죠, 위에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의 군사평론가 웨이 뚱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지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친중국적인 어떤 발언인데 다리도 젖지 않고 대량의 중장비를 수송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군과 공군이 제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한 후 바지선이 등장한다면 이는 곧 승리의 상징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미 해군에서도 이거를 그냥 수교라고 부르면서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세 척이 중국 남부에서 추가로 건조 중이다라고 하는 위성 사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바지선은 육상, 공중, 해상에서 모두 공격받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정치가 들어가 있죠.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봤자 너무 우린 다 커, 없앨 우리 없앨 거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 반면에 우리 언제든지 그럼요. 올라갈 네. 수 있다. 근데 이게 중국의 어떤 특기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민과 군을 조금 경계를 흐리게 하는 게 네.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특수 바지선과 짝을 이뤄서 중국이 이제 민간 페리까지 상륙 작전에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전에도 군용이 아니라 막 민간 자산까지 동원을 해서 이게 군사 작전인지 뭐 아니면 뭐 민간에서 일어난 어떤 일종의 사건인지 중국도 보면 이제 해군 육전대라 그래서 네. 우리로 치면 이제 해병대와 비슷한 성격의 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중국이 해군 육전대를 계속 키우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가운데서 상륙전을 담당하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들 부대들도 다 해군 육전대로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병력이 한 4만에서 5만 명 되는데 이 많은 병력을 사실을 다 실어나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민간 페리선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 지금 이제 앞서 이제 특수 바지선 얘기해 주셨는데 대만 군도 알아요. 중국이 상륙할 지점이 어디라는 건 다 알아요. 한 7, 8군데 되는데 근데 이들 지점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다 해수욕장이에요. 상륙 지점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해요. 해수욕장 가보시면 이 모래톱이 이렇게 파도에 계속 쓸려나가는 네. 현상들이 생겨요. 그렇죠. 중국이 침공할 만한 지점들이 그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대만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모래사장에 다 내려야 되는데 이게 모래사장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그럼 아예 그럼 무트로 지금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 상륙 작전에 대한 미련은 아직 안 버리고 있다. 그리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새로 이 편성되고 있는 해군 육전대에 맞춰서 이런 민간 성박도 이제 징발해서 쓸 계획을 네.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륙 작전은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예측을 했을 때 아직은 그래도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상륙 작전을 한다 안 한다 예측하는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나라의 어떤 구조를 보면 군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병대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사령부의 여러 가지 과업 중에 하나가 상륙 작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있지만 여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군 같은 경우는 군구조 개편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군군을 두고 있는데 베이징을 지키는 중앙에 하나가 있고 예. 동서남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해안선과 연계된 곳에 해군 육정대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쓰리스팟이라고 하는데 남사군도가 좀 첨예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127 육전대가 있고요. 육전 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만 주변에는 3, 4 육전 여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서측에 보게 되면 그쪽에 대륙 지역에 5하고 6의 육전 여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상륙 작전을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륙 작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왜냐면은 이 해군 육정여단을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 해군 특수여단 있잖아요. UDT 3처럼 7여단이 이제 원래는 교룡 돌격대라고 했는데 특수작전 부대예요. 근데 얼마 전에 올해 초였던가 한번 기억나실 건데 이상하게 막 새처럼 생긴 거. 왜 이게 뭐냐면 생체 모방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참새하고 막 이런 뭐 독수리 같은 걸 막 날리고 있어요. 그럼 그냥 해안에 덕분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도 얘네가 전통적으로 사람을 가로 넣는 어떤 상륙작전이 아니라 유인과 무인을 복합한 어떤 상륙작전으로 새로운 형태로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상륙 작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안보 정세가 변화했을 때 우리보다 일본이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주민 대피 계획을 세우고 또 전시 대응용 해상 수송 부대라는 걸 창설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게 더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손에 떨어진다 그러면 일본의 생명선이 사실상 차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꼭 장악을 해야 되는 2개의 해협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오키나와 근처에 있는 미야코 해협이 있고 네. 하나는 필리핀 쪽에 보시면 이 바시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해협을 중국군이 장악을 못하면 상륙 작전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93년도에 양안 위기 때도 보면 이때 이제 두 척의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해협을 딱 막고 있으니까 중국이 깨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만약에 정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럼 오키나와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오키나와를 가봤지만 오키나와에 가보면은 하여튼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큰 미공군 기지가 맞아요.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예, 가데나에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데나는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오키나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가 발생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주민 소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들을 하나씩 짜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 방위성이 육상 자위대와 해상 자위대의 합동 부대인 새로운 해상 수송 부대를 해상 자위대 쿠레 기지에 창설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쿠레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일본 해상 자위대에서 좀 중요한 기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하고 있는 카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해상 자위대 잠수함, 각종 전투함 다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이런 부대가 창설됐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네. 이런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한 자위대 일종의 대비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이 대만 유사 사태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함께 어떤 연합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뭐 일본이나 뭐 미국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준비가 아니라요. 이미 끝났나? 이미 끝났다고 예.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4년도 2월달에 이제 미리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킨 에지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관련돼 가지고 산케이 신문에서 집중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온 게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려볼게요.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하여 주일 미군의 나가사키 현 소재 사세보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상정. 두 번째는 집단적 자위권을 바탕으로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조건이 갖춰져 미군은 대만 위협을 항행하는 중국군 함대를 공격해달라고 요청. 그 다음에 일본군은 요청을 받아들여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보내 공대함 미사일로 중국군 수송함을 공격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자위대 내부에서는 대만 해협에 있는 중국 함보다 중국군 항공모함을 공격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당시 중국군이 운영하던 항공모함은 공격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하여 공격하지 않음. 이런 시나리오가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걸 볼 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시나리오가 너무 공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하고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2차 세계전 이후에 군비를 재증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또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통합작전사령부가 강화되는 어떤 그런 조짐을 보고 있는 일본의 자위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군비 재증강을 할 수 있는 어떤 템포가 증가됐다. 그러면 아까 보시기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아니겠죠. 계획화는 이미 됐고 이미 매뉴얼에 세팅이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딱 여차하면 바로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런 거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알죠.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일시에 확 끝내는 전쟁보다는 네네. 뭐 질식시키는 형태로 네네. 이렇게 봉쇄를 한다든지 고립을 시킨다든지 네. 그런 형태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봉쇄를 하되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까지 막아가면서 전력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는 100만 드론봇을 양성할 거야. 그래서 100만 드론봇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유인 전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작전 거리가 신장되고 그냥 소모돼도 좋은 것들을 원거리 투사할 수 있는 그런 드론과 그런 로봇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는 대처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대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서 꾸준히 대비태세를 유지했는데 이번에도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었던 직후에 한광 40일호 훈련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훈련에서는 어떤 실전 요소 이런 것들이 강화됐습니까? 보통 한광 연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군 최대의 군사 연습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군이 하는 훈련이랑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CPX 지휘소 훈련 위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지휘소 훈련할 때 미군의 고문단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적군과 아군 나눠서 블루팀, 레드팀으로 나눠서 막 이제 모의 교전을 펼치면 가운데서 이제 미군 고문단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총평이나 강평을 할 때 조언을 해주죠.
근데 이번 이제 한광 41호 훈련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문단 중에 지금 미국 고문단으로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 전에 굉장히 대만 내에서 화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CPX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기동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한 5차례 가보니까 보통 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보통 3개 정도의 훈련을 하는데 반상륙작전 훈련, 그다음에 반공정작전 훈련, 그다음에 마지막이 고속도로 비상 이착륙 훈련을 합니다. 중국의 침공의 가능성에 대비한 반상륙작전이라든가 반공정작전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땐 동북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고속도로 이착륙 훈련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공군도 비슷한 걸 합니다. 근데 하는데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단순히 전투기 이착륙만 하는 게 아니라 전투기 이착륙하는 고속도로 지점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비롯해서 각종 방공자산이 동시에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전시를 대비한 상황을 가정해서 굉장히 실전적인 훈련을 하는 걸 보고 놀랬고, 또 한 가지 이제 반상륙작전 훈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만 해협이 짧은 데는 한 100km 되고 긴 데는 거의 한 200km 정도 돼요. 근데 100km 전부터 지속적으로 화력을 투사할 수 있게끔 작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한광 훈련 같은 경우 84년도부터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이제 미국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반반으로 보는데 뭐 지금 이제 올해 대만에 이제 M1A2T 전차도 새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하이마스도 지금 새로 도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하품 블록2 지대함 미사일 같은 것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과연 이제 신무기를 올해 공개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중국이 전면 침공을 한다면 객관적으로 뭐 대만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뭐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겠죠. 근데 전쟁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고, 우크라이나군이 현재까지 선전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뭐 이렇게 장악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닷길이 다 이제 노출되어 있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대만군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산들을 이제 전력화를 많이 했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취약한 게 어디냐? 바닷길 중간에 떠 있어서 상륙할 지점까지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떠 있을 때, 상륙 지점이 있을 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좌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이것 때문에 그 대만은 뭐 미사일 부대도 증강하고 있고 뭐 사이버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안 방어 시스템도 하고 뭐 포도 누르고 뭐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이 그 러시아군의 물량 공세에 이제 대항해서 초기에 선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 핵심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드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지금 대만군이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고가의 무기 체계가 야 사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이제 구매 형식, 그다음에 공동으로 이제 양산 체계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서 외국에 있는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와서 쓰게 된다면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걔네들의 기술을 갖고 와서 그 양산된 부분을 쓰고 거기에서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또 자국군 거를 만들어 놓고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폭 드론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의 어떤 게임 체인저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재래식 전력과 이런 새롭게 들어오는 다양한 종류의 자폭 드론이 결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게, 대만은 국토가 거의 산악 지형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상륙 작전을 해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네. 그 대만이 지금 실제로 방어 전략을 짤 때 이 지형을 활용해서 전략을 짜고 있죠. 100% 짜고 있죠. 예.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동해안 쪽에는 상륙 작전이 거의 제한되고 서해안 중심으로 일어날 건데, 타이페이 위치를 보게 되면 저게 우상단이 쭉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우리나라 수도권처럼 해서 들고 오게 되면 도시적 작전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밑쪽으로 쭉 올라오게 되면 산악 지역이 있고, 되게 높은 곳에는 3,600m 정도까지 고지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또 이제 해수면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되는 해수욕장 문제도 단층이 생겨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군의 입장에서는 상륙하기에는 최악의 조건. 그다음에 상륙을 한 다음에는 결국에는 그 정치 세력을 불복시켜야 되는데, 그 정치 세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륙을 하는 중간에 상륙 지점에서, 그다음에 도시 지역에서, 그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산악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해서 비정규전을 전개한다면 또는 이제 장기전으로 되는 거고 결국 국제사회한테 아니 대만하고 니네는 하나의 중국이라면서 왜 싸우냐? 왜 싸우고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는 망신을 당하거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겠죠. 그러면은 이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중국이 결국에는 이제 형님의 나라라고 스스로 말하자 따거라고 하잖아요. 체면국이면서 지금 현재처럼 러시아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이제 장기전으로 갈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뒤에는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대만을 계속하는 지원하는 어떤 모양새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장기전으로 소모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자, 대만에는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해 결성된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한데요. 흑곰 용사 디파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의 위협이 커졌던 2022년 9월 대만 전역을 뜨겁게 달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백발 위에 철모를 쓰고 방탄조끼를 입은 채 카메라 앞에 선 노신사. 그는 다름 아닌 대만의 반도체 기업 UMC의 창업주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1,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털어 민방위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일명 흑곰용사를 양성하겠다 밝혔는데요. 대만의 반도체 대부 차오싱청 회장은 왜 이런 결심을 한 걸까요? 그리고 그가 지원에 나선 흑곰학원은 어떤 곳일까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한복판. 도심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이 서둘러 뛰기 시작합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아 달리고 피범벅이 된 사람을 발견한 시민들은 부상자를 들것에 옮겨 응급처치를 하는데요. 실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상황. 이곳은 다름 아닌 흑곰학원의 시뮬레이션 훈련 현장입니다. 훈련에 소요된 시간은 무려 8시간. 참여한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모두 평범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흑곰학원은 2021년 민간 주도로 방어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사설 훈련기관인데요. 애초에는 신속한 대피와 구조 활동에 집중해서 시민들을 교육했지만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군사 역량을 키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흑곰학원의 변화는 대만의 반도체 대부 차오싱청 전 회장의 지원으로 탄력을 받았는데요. 차오 회장은 1,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흑곰학원에 기부하며 대만 인구의 7분의 1에 달하는 300만 명을 3년 안에 민간인 전사 양성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 차오 회장. 그는 원래 중국과 대만의 통일을 지지하는 친중국 인사로 알려졌는데요. 통일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묻는 투표 시행을 주장하는가 하면 대만 정부를 향한 반발 차원에서 국적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정반대의 노선을 걷게 됐는데요. 2022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다수의 언론 매체에 출연하며 중국 공산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오 회장의 이례적인 행보는 대다수 국민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흑곰학원의 기초 군사훈련 강의는 접속자 폭주로 불과 몇 분 만에 매진됐을 뿐 아니라 지금도 수강을 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흑곰용사 양성 프로젝트로 통신훈련, 인지전 방어까지 군사 역량을 강화하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데 나선 대만의 국민, 대만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대만 국민 사이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고 이를 대비해 스스로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흑곰학원에서 훈련을 마친 국민은 약 4만 명. 흑곰학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격 훈련을 도입해 회사원, 학생, 소상공인 할 것 없이 총으로 자신과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민간 저격수를 키워낼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중국은 흑곰학원을 대만의 독립을 선동하는 대만 독립기지라 부르며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민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흑곰학원. 갈수록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이들은 얼마만큼 강해질까요? 지금까지 디파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최근 국제정세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짚어보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 좀 해볼게요. 중국의 무력 시가 끝나니까 이제 대만 최고 안보수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첫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 대만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기 시작한 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데 2018년도에 이제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많은 대만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2017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수많은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대만 기자한테 그 얘기했죠. 앞으로 저 전략 자산은 대만으로 갈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4.27 남북정상 끝나자마자 예. 미국 해군의 주요한 전투함들이 대만 해협에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트럼프 일기 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대만을 일종의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양안 문제거든요. 근데 아마 또 2기 행정부 때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 내에서도 지금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트럼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관계가 좀 크게 하잖아요. 네. 아마 2기 행정부도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만을 일종의 대중국 압박 수단, 뭐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약간 꽃놀이패로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만과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는 더 끈끈해질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관세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네. 지금 그 트럼프가 관세 엄청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대만이 원래는 이제 방어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14조 원대 예. 정도 되는. 예. 이 관세 붙으면 어마어마하시는데 예.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미국이 대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대만이 만약에 무기를 사고 싶어도 수출 승인을 잘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뭐 10년에 한 번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 번씩 해줬어요. 근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바로바로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강연습 앞서 얘기해드렸지만 그때부터 좀 바뀌어진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연습 때 미국 고문단들이 들어오면 워게임 한 걸 보고 오히려 미국 군사고문단들이 제안을 많이 했어요.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니네가 이런 무기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하푼 지대함 미사일 같은 것들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대만이 또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이제 대만은 경제가 우리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TSMC라는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는. 네, 황금알 낳는 그러니까 거위. 대만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니, TSMC 저렇게 지금 반도체 잘 팔리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면 14조 원이 문제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일종의 안보적 담보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국방 예산 추진하면서 제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갑자기 올해 이제 국방 예산 편성하는데 소총을 13만 정 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팅거 미사일도 한 1000발을 더 사겠다. 사실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미사일을 1000발 이렇게 사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아, 예, 이렇게 많이 못 사거든요, 사실 탄약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대만도 어쩌면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인식을 하고 있죠. 예, 인식을 하고 있고 좀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뭐 대만이 드론 방어 전략 구축하는데 이게 그냥 뭐 드론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지옥도 작전 이런 구상에 따른 전략이라고 하던데요. 이 지옥도 작전은 뭔가요? 자, 이거 문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네. 이제 좀 미측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디펜스 프라임을 위해서? 예, 나누고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까지만 말씀을 드리게 네. 되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보도를 잘 찾아보시면 대만에 미국의 특수작전 부대가 들어가 있다라는 기사들이 종종 나왔어요. 세무엘 파파로라는 이제 인태 사령관이었던 분이 2024년도에 우리로 이제 샹그릴라 대화로 알려져 있죠. 싱가포르에 열렸던 이제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지옥도 작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줘요. 하는데 대만은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미국과 군사 협력을 통해서 2024년부터 26년까지 스위치블레이드 300, 600을 1,500발을 도입할 예정임이라고 이제 지금 자료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스위치블레이드 300 같은 경우는 최대 30km, 600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km까지 운용할 수 있는 자폭 드론인데 이게 올해 내년까지 해가지고 1,500발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군사기술협력까지 해가지고 26년까지 양산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만에다가 스위치블레이드를 양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군에게 주겠다는 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자폭 드론들이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걸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작전 개념을 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위치블레이드 300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정에다가 이제 투사를 하고 그다음에 스위치블레이드 600 같은 경우에는 큰 함정 위주로 해서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갈 것이다. 언제 본토로부터 대만까지 오는 그 수로상에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뚫고 나오는 어떤 그 중국의 함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반하기 전에 상륙하기 직전에 킬존을 만들어서 다 이제 산악 지역의 해안포들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해안포들을 이용해서 집중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좌우로 회피하는 것들은 또 스위치 블레이드로 때린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상륙할 때는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자폭 드론을 5,000기를 갖고 나와서 한꺼번에 내륙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다 경멸한다라는 걸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륙을 허용하게 된다면 도시 지역과 산악 지역을 활용해갖고 계속해서 자기네 어떤 방어선을 줄여가면서 이게 비정규전, 장기 소모전을 유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중국을 굴욕시키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지옥도 작전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기 궁금한 게요. 대만은 스스로가 드론을 개발할 역량이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미국과 기술 협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양산 체계까지 들어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해서 젠상이라는 어떤 그 드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북부 해안 지역 고지대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구입한 그런 자폭 드론과 함께 쓰기 위해서 이게 보면은 그 길이가 1.2m이고 그다음에 날개 넓이는 2m, 높이는 60cm인데 무게는 6kg이고 이제 그 소형 드론이지만 결국에는 최고 속도가 185 정도가 돼서 거의 스위치블레이드 300과 600 사이 정도의 어떤 그 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전적 수준과 전략적 수준을 쓰는 그런 드론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탕원2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탄에 집속탄이에요. 100여 발의 어떤 집속탄이 넣어져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저 동심 안쪽에 있는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중국의 뭐 항구라든가 이 공항들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것들을 이제 군이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례를 잘 따라 하더라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국방부가 그 이순신이 딱 있죠. 예. 페드로프가 이제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면서 국방부는 싸움을 다 올인하고 디지털 혁신부에서 그런 어떤 무기체계 개발이라든가 구입 같은 걸 해주면서 군에 해주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만에도 국제기관이 있는데 방산연구소예요. 국가중산과학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군용 그 드론 관련된 것들이 연구 개발하고 구매 이런 것들 다 추진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갖다 습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만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상륙작전을 통해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는 되게 보수고 봐야 되고 대만인의 입장에서는 꼭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랄까 해외의 군사 협력과 자생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두 가지 트랙으로서 지금 현재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예를 좀 들어주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랑 대만이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대만은 꼭 이제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미 국방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그 국방 전략 지침이라는 게 지난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여기서 대만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를 했어요. 핵심 전략이 어떤 걸까요? 유럽의 그동안의 비중을 줄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주요 지휘관들이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서 같은 얘기를 했어요. 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다는 얘기를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거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뭐 트럼프 2기 행정뿐만 아니라 국방부 뭐 이런 여러 미국의 부처 기관들은 어쩌면 그 상상하기 싫은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서 교수님에게 좀 살을 붙여 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교수님도 언급했듯이 어마어마한 양의 자폭 드론을 지금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실제로 가서 몇 번 봤는데, 보통 이제 중국군 상륙하는 과정을 보면 이 상륙 지점에서 30-40km 지점에서 대형 상륙함에서 단정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제블린하고 토우를 거의 1000여 발 이상씩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그 자폭 드론을 수천 발 한다는 얘기는 정말 지옥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보통 40km 이상 되는데 이제 다연장 로켓으로 쏟아 붓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155mm 자주포, 그다음에 105mm 박격포까지 막 계속 쭉 일렬로 거의 화력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럼 그렇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정말 지옥도가 되는 거죠. 시나리오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큰 그림을 보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미국의 전력과 어떤 노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어떤 권위주의 국가의 사슬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보는 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만 이슈가 하게 되면은 그게 미국이 올인하게 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전력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반도에서도 자동적으로 이제 도발의 국지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렇다고 저희가 대만을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북한이 어떤 도발이나 국지 전투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 되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응징해서 그 불을 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전략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이에요. 우리 3월하고 8월 달에 뭘 하고 있냐? 이제 연합훈련, 연연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나리오를 뭐 대만 거를 넣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때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시에 유엔군 사령부에 들어오는 여러 나라의 국가의 전력을 이제 전력 제공국이라 하거든요. 그 나라의 국가들이 이제 공교롭게 18개 중에 12개가 나토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들이 더 오게 해가지고 훈련을 하게 된다면 아 여기 유사시가 뭐가 발생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뭐 부쩍부쩍하네? 대만에서 뭐가 일어나면 얘네들 또 들어올 거 아니야라는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거를 억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슬기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중국이 움직이고 있고 미국은 또 견제를 하고 있고 대만도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이 어떤 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챗GPT에 물어봤어요. 챗GPT에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몇 프로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20에서 30%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사실 이제 50% 이상으로 보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2027년이 그 중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고, 그다음에 2029년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2027년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시진핑 지금 국가주석이 그렇죠. 전인대를 통해서 재신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7년을 이제 D-Day다. D-Day로 보는데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서해, 남해, 다삥 그리고 둘러져서 막히는 거죠. 제주도 및 남방 해역까지 다 마비가 돼요. 끔찍하다 진짜. 적어도 우리가 플랜 B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군에 계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이제 밖에 이제 외교 안보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면 에이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다음 정부가 어쩌면 27년이면 다음 정부예요. 이제 그렇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챗 GPT가 아니고 딥시크한테 물어봐야 정확히 알지 않았을까 걔는 싶긴 아마 하네요. 답변 안 해줄 것 같아요. 중국 거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요. 자, 중국은 이미 행동에 나섰고 대만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대만 해협의 긴장은 우리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한 걸음 앞선 전략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